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45강 13장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트라우마의 치유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마약이 있을까? 또 약물 치료는 어떨까? 그리고 회복의 길은 인생의 길이다 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트라우마의 기억의 통합, 인지행동치료, 탈민감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의 통합은 우리가 결국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정신치료, 특히 이제 프로이드가 했던 것은 결국은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쭉 이렇게 스토리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것이 회복이 된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그냥 어떤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는 기능성 MRI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프로이드가 했을 때는 때로는 뭐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효과의 그것이 낮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스탠 로렌스 이 부부 스탠과 우스테 로렌스의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런 기능성 MR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주는 이 전두엽 부분이 까맣지가 않고 하얗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인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감각들, 우리가 이미지라든지 소리, 그 다음에 어떤 이 감각 느끼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시상 부위의 기능들도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감정적인 부분이 편도체가 굉장히 까맣게 나타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능성 MRI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시킨다고 해서 환자들이 그때 일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의 기능들을 먼저 회복시켜주면서 우리가 치료를 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콜크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적용하고 나니까 과거의 프로이드의 시대의 정신분석 치료가 좀 비효과적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료 중에 하나인 그 인지행동 치료, 이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CBT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주위에 이제 거미가 나타나면 막 여성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놀래듯이, 혹은 비행기 같은 거 고공공포증이 있거나, 혹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을 점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환경에 조금씩 노출시키면서 그 감각이 무뎌지게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하다가 또 나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 되면 이제 실제 환경에 실제 이제 잠시 비행기를 타고 갔다 또 내리고 뭐 하거나, 혹은 높은 산에 자꾸 이제 반복해서 올라가거나, 처음에는 거미도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여주다가 또 저 멀리 있는 거미를 보고 내가 안전한 위치에서 저 봐라, 거미 별 문제 없잖아,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PTSD, 이런 트라우마 환자, 전쟁과 관련된 트라우마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고글을 씌워서 내가 마치 전쟁터에 다시 있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눈에는 이 전쟁터의 그 그림이 보이도록 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이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민감화도 우리가 이런 감각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둔화시키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좋아질지 모르지만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민감하게 이렇게 우리가 맛을 느끼고 어떤 감각을 참 이렇게 우리 몸에 느끼는 것이 좀 더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돼야 이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작동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마약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약을 이용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부분에서 정말 마약의 도움이,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어딕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약물, 일반적인 정신과적인 약물의 종류,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은 인생의 길이다. 결국은 어떤 특정한 치료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트라우마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해결해 가면서 인생의 깊이를 알고 내 역할을 알게 되는 그런 진짜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콜코 박사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DA가 이제 소위 말해 MDMA,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 마약에 대해서 마이클 미토포라는 교수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걸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제 허락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고, 막 에너지를 좀 넘치게 해주고, 호기심도 가지게 해주고, 막 확신도 가지고, 막 창조성도 늘어나고,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이제 마약을 써보니까 특히 이 MDMA, 엑스타시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말 이 환각제로서 참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알려진, 그러나 이것이 트라우마 환자에서는 도움이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DMA를 써보면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고, 어떤 막 방어적인 자세, 막 무감각 이런 것도 없어지고, 막 호기심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 우리가 너무 감정이 흥분되거나 너무 위축되지 않는 그 중간 사이를 잘 유지하면서 내가 그 트라우마 때의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때의 이야기를 꺼내라 그러면 보통 본인이 그 감정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조각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내 감정이 괴로우니까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완성을 시키지 못한 이런 상태라면 MDMA 도움을 얻으니까 감정은 잘 조절하면서, 아 그래 맞아,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들이 끝났고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를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한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약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마약이라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하니까 20명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20명에 대해서 이제 MDMA를 쓰니까 감정적으로 안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때 치료 방법은 내면 가족 체계 치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정말 내가 보고 있는 나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어릴 때 막 이렇게 뭐 약하고 숨기를 좋아하고 혹은 변명을 하고 때로는 폭군 같은 나의 모습, 아주 어린애 같은 나의 모습, 이런 다양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를 대화를 하면서 내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내면 가족 체계 치료인데,
어쨌든 이런 트라우마 환자에 대해서 이 20명에 대해서 MDMA를 쓰면서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이걸 했더니만 그걸 하지 않은 군 25%밖에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 비해서 83%가 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그때만 좋아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MDMA가 트라우마 환자의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뭐 내면 가족 체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마음과 뇌가 이렇게 하나가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트라우마 전체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뭐 CBT라든지 혹은 이 디센시티제이션 같은 그런 테크닉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가 감정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엮게 되니까 이게 이제 치료가 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을 MDMA를 쓰기 원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갖고는 굉장히 어떤 중독성, 여기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정말 이거 PTSD를 치료하기 위해서 MDMA, 엑스타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환각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도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아직은 그걸 잘 뭐 시도는 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거를 완전히 쓰자고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콜크 박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는 어떨까? 그 우리가 이제 약물을 쓰게 되죠.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 상태가 내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가장 쉽게 찾는 것이 우리가 주위에서 그냥 뭐 술을 찾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소주, 뭐 맥주를 찾듯이 외국에서는 뭐 진을 찾든지 러시아에서는 보드카를 찾든지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위스키를 찾든지 뭐 혹은 마약 같은 하시시나 마리화나 또 캐나비스 뭐 이런 것들 코카인 뭐 오피오이드 우리가 합성 마약인 이런 것들 또 안정제인 벨륨이라든지 자낙스 같은 클로로키핀 같은 것들은 뭐 병원에서도 환자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뭐 많은 의사들이 이 약 뭐 조금 드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처방하는 약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떤 무엇이라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약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물을 쓰는 것이 일종의 이제 메인스트림입니다. 우리가 정신과를 갔을 때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이 의사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줬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보건처에서만 쓰는 것이 1년에 45억 불 정도를 항우울제, 항정신과약, 항불안제 이렇게 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1910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미국 군인이 이제 한 110만 명 정도 되는 중에 한 20% 정도가 이런 약들을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항우울제든 항정신과 약이든 뭐 어떤 약간 뭐 안정제 같은 것들 뭐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좀 조절하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단지 이제 그런 분노라든지 감정적으로 우울하다든지 불안한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둔화시킨다, 관리한다 이런 차원의 효과만 있다는 게 이제 약물 치료의 문제라는 것을 콜크 박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쨌든 감정을 조절하고 그래서 분노가 좀 덜 일어나게는 하겠지만 결국은 이 대가가 있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일에 좀 적극적이고 감동이 막 이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가 막 때로는 살면서 막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즐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감정이 둔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래도 이 뇌를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완전히 좀 마법이 타는 같이 일단 뭔가 하나 탁 쓰면은 막
뇌가 싹 이렇게 새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다시 정상처럼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정신과 약물은 소위 말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신경과 신경 전달해서 그것이 좀 높은 농도를 유지해서 감정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SSRI 약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뭐 프로작이라고 하는 제일 먼저 개발된 프로작부터 해서 졸로프트, 뭐 에펙서, 팩실 이런 약들이 이제 뭐 많이 처방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SSRI 약물들을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울증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그럼 우리 SSRI를 계속 쓰면 좋으냐? 그거보다는 콜크 박사는 EMDR을 해보니까 훨씬 더 치료가 좋았고 이것이 오래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인용했던 그 부분을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EMDR, 나중에 이제 EMDR 요법을 다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EMDR을 썼더니만 그냥 SSRI 약물 쓰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더 오래 갔다. 뭐 이런 이제 논문이 2007년에 벌써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또 다른 이제 약물은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을 컨트롤하는, 특히 자율신경 중에서 이제 이 교감신경, 심장이 막 우리가 흥분하거나 심장이 막 빨리 뛰거나 막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감정이 막 뛰고 하니까 막 말도 잘 안 나오고 이럴 때 이런 약들을 좀 인데롤 같은 약을 좀 먹으면 이런 흥분된 걸 깔아앉히면서 말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걸 활용할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약을 먹지 않아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명상요법이라든지 요가 이런 걸 했더니만 이런 약물들을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막 감정이 흥분되고 이런 걸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급하면 뭐 약을 좀 뭐 처방받아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 명상요법을 하면서 혹은 요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약을 먹지 않고도 더 효과적이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달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안정제라고 이야기하는 벤조다이아제핀계는 클로노핀 같은 벨륨, 자낙스, 아티반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신경 안정제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알코올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지노 경영하는 분들은 이런 약물을 먹고 오는 안정제를 먹고 오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뭐 도박하면서 돈 잃어도 화를 안 내니까. 뭐 이제 그만큼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 그런 안정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의사들은 이걸 처방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게 이것이 이제 이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그래서 좀 잘 써야 된다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거는 항정신과 약물들, 리스페라돌 같은 아빌리파이, 세로켈 같은 이런 약들을 이제 사람들이 금방 화가 나고 이게 이제 좀 참고 견디는 힘이 없고 막 조금만 신경 거슬리도 막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니까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을 먹으면 그래도 이제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만 문제는 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 기쁨 혹은 어떤 위험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감각이 줄어들고 또 다른 부작용은 이제 살이 찌면서 막 당뇨 같은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본인이 이제 나는 막 살이 너무 찌니까 옆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막 혼자 추측을 하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은
집에서 애들을 막 이렇게 학대할 때 굉장히 쓰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덜 나니까. 내가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아이들을 이뻐하고 해도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면 뭐 때로는 애를 때릴 수도 있고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애한테 어떤 벌칙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애가 견딜 수 없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극도로 흥분하거나 분노하는 것들을 이제 또 화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참고 충분히 아이한테 그런 경고를 하고 이래서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그 수위가 아주 화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뭐 이 정도 선에서 조금 뭐 짜증 좀 내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약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이제 화는 덜 내게 됐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옆에 눈치를 보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 심한 건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나오고 있는 리스페라돌 같은 이런 정신과 약물들이 막 10대에도 막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애가 돌도 되기 전에 막 이런 약물을 처방. 그러니까 그 이 약이 뭐 어느 정도 애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거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런 항정신과 약물들이 막 너무 어린 애들까지 하다 보면 그 애들은 결국은 이 감정과 이 육체가 분리가 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게 되고 그런 이 기억들을 통폐합을 할 수가 없고 또 기억력이 이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망각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성장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작 스터디, 이제 프로작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전쟁터를 겪은 보험 환자가 그런 PTSD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에 대해서 전쟁을 겪지 않은 일반인들을 해보면 일반인들이 트라우마에 좀 더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리스페라돌 같은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은 PTSD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환자가 막 괴로워하고 하니까 우리가 처방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뭐 어떤 증상들이 약물을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늘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작 스터디, 이제 프로작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전쟁터를 겪은 보험 환자가 그런 PTSD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에 대해서 전쟁을 겪지 않은 일반인들을 해보면 일반인들이 트라우마에 좀 더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리스페라돌 같은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은 PTSD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환자가 막 괴로워하고 하니까 우리가 처방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뭐 어떤 증상들이 약물을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늘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정신과 약물을 이제 끝내고 우리가 이제 회복의 길은 인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비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비일은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참여했었고, 그 보스턴에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아내인 간호사가 이제 출근하고 뭐 이제 이걸 할 때 자기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본인이 10년 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겪었던 월남 아이들이 목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불에 탄 어린이 얼굴에 피가 흐르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는 환청과 환시가 있으니까 이거 심각하다. 이거는 그냥 뭐 정신적인 우울증 정도가 아니고 망상성 조현병, 굉장히 중증도가 있는 정신과 병을 당신이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약도 굉장히 주사제를 강력하게 써야 되고 폐쇄병동에 입원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람을 완전 감각을 무너뜨리는 감각을 완전히 이렇게 못 느낄 정도로 막 완전 깔아앉혀 줘야 이게 이제 해결이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 비리에 대해서 이제 콜크 박사가 이거는 그렇게 중증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공황장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 공황장애는 이 정신적 조현병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정신과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정도면 안정제 좀 먹고 정신치료 좀 이렇게 상담 좀 받으면 해결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복의 길은 인생의 길이다라는 건 이제 비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더 추가하면서 비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은 1967년에서 71년에 베트남에 한 4년, 5년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는 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그 월남전 전쟁터에서 했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제 화상센터에서 아마 환자를 돌보는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환자를 돌본다는 게 사실은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돌본다는 게. 특히 이제 화상병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게 치료도 드레싱도 해줘야 되고, 근데 드레싱 할 때 그냥 환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막 고함 지르는 거 다 들어가면서, 달래가면서, 그러나 치료는 치료대로 해가야 되는 이런 직업적인 환경이 되게 어려운 데서 이제 있을 때 본인이 이제 막 폭발하고, 이 폭발하고 화가 나고 이럴 때 본인이 이것이 월남전에서 있었던 PTSD의 증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이제 세미나리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업에 있던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악몽을 꾸거나 잠을 못 자던 것이 조금 뭐 좀 좋아지고 하니까 또 뭐 이대로 견디면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본인이 목사가 있을 때 본인이 애가 출생을 하고 애가 울 때 다시 베트남의 일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다시 이제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갔을 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막 이런 걸 겪는데 다행히 이 빌은 운이 좋았던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은 이 콜크 박사를 만날 수 있었고 이 콜크 박사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인생이 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됐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치유를 받고 나니까 뭐 이제 일상의 삶이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이제 이 인생의 길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빌과 콜크 박사의 인연이 끝났으면 뭔지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됐겠지만 이 빌이 18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이 다시 군대를 가게 됐을 때 이 빌은 그때 또 다시 이 아들이 군대 가는 그걸 통해서 아들이 또 월남전이나 혹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겪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본인이 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이제 콜크 박사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이제 EMDR 요법이라는 걸로 치료를 권하게 되고 또 이제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빌이 이제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세례를 줬던 애들이 막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본인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콜크 박사가 또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하면서 이 빌은 이제 이 본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유사한 일들로 고통을 겪겠구나. 다른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는 걸 알고는 또 도와주는 조직을 만들고 그래 하면서 이제 이 조직 이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아주 이제 선한 영향력을 중요한 영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뭐 이제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트라우마를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내가 트라우마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게 이제 회복의 길은 인생의 길이다. 콜크 박사는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이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고 났는데 또 5년 후에는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오고, 그 특히 정신과적인 문제, 신경학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증상이 마비가 오는, 주기적으로 마비가 오는 이런 생각이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인은 못 찾았죠. 이게 뭐 다발성 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뇌가 이제 여러 군데가 이제 굳어지는. 그럼 뭐 어쨌든 이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원인은 어쨌든 못 찾겠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막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빌도 이걸 준비하고, 아,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콜크 박사가 권한 거는 그런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치료하는 펠덴크라이스 같이 마사지도 받고 몸을 움직이는 이걸 이제 권하고, 본인이 이걸 해보니까 이 자기가 그전에 몰랐던 몸에 대해서 본인이 이 컨트롤되고 하면서 느끼는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이 콜크 박사가 하는 그 요가에도 권유해서 이제 요가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본인이 한 번씩 마비가 왔지만 마비가 오지 않은 시절에는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그 즐거움을 알아가면서 또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빌도 요가 클래스에 들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다른 많은 이런 그 보온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약물에만 의지했다면 그게 5년을 가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10년이 지난 지금도 빌은 여전히 이 인생을 본인이 개입하고 주도적으로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 그 인생이 뭐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런 마비나 이런 것들의 빈도가 좀 더 잦아지고 이 강도가 심해져서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과 싸우긴 하지만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자기 아내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도우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빌의 인생은 어쩌면 트라우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트라우마를 콜크 박사와 같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도움도 받고, 혹은 요가라든지 펠덴크라이스 같은 것들도 하면서 또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움직이고, 그러나 마비가 있을 때는 또 마비를 또 견뎌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빌은 그냥 회중교회 목사님으로 있었지만, 그전에는 물론 이제 그런 화상병동에서는 고통이 있어도 이게 원인을 몰랐다면, 콜크 박사를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 또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면서 그 본인의 삶이 정말 이렇게 진화하듯이 발전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트라우마를 치유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콜크 박사는 빌의 케이스를 통해서, 빌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3강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14장 언어, 기적이자 고통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가 도입부와 말할 수 없는 진실, 침묵을 깬다는 것, 자기 발견이 낳은 기적,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